자, 다음으로는 이어서 36에서 38번 현대시 부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현대시 파트는 되게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은 먼저 출제된 가 지문은 윤동주 형님의 그 흰 그림자라고 하는 시가 되겠네요. 윤동주 형님 뭐 국민 시인이죠. 누구나 좋아하는 시인이고 동주라고 또 영화도 나와서 저는 안 봤는데 영화 그 동주라고는 영화에서 이 시가 나온다면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동주라는 시에서 가장 먼저 낭송되는 시가 이 시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윤동주 형님 또 제 그 대학 선배이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자, 밑에는 복효근의 연어의 나이테. 제가 저녁으로 또 연어를 먹었는데 죄책감이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36에서 38번 현대시 두 편 빠르게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가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해서 보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문학 나오면 보기부터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기 보기에 이 시를 다 알려줬어요. 보기만 꼼꼼하게 읽으면 이 시가 어떤 시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흰 그림자였는데, 자, 이 흰 그림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장하죠. 여기 뭐 흰 그림자 이렇게 등장하는데, 흰 그림자가 무엇이냐면 암담한 시대 형실. 이거는 윤동주의 트레이드 마크죠. 윤동주는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시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에 녹여낸 사람이기 때문에 윤동주 시에서 나오는 현실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 현실 인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지친 화자의 분신인 분열된 자아를 상징한다. 자, 여러분들 자아분열 모티프도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야 되는 어떤 시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윤동주 시인이야말로 그런 어떤 자아 성찰과 자아 분열, 여러분들 자아 분열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것을 자아 분열 또는 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동주의 뭐 자화상 같은 거 보면은 우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것도 자기 분신이고요. 그다음에 참외록, 윤동주의 참외록에 나오는 거울 속에 비친 슬픈 사람의 뒷모습. 그다음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에 나오는 백골, 아름다운 혼. 그다음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 나오는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잡는 악수. 나랑 내가 악수를 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윤동주뿐 아니라 대표적인 자아 분열이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거울 속에도 내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기가 두 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를 막 진찰하고 근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상황 설정들을 시에서는 자아분열 또는 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누워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인가, 마치 그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나를 관찰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자아성찰, 자아분열 또는 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자기 분신들은 공존과 애정의 대상, 이건 플러스죠. 당연히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아도 충분히 존재하죠.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동시에 내가 싫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화자는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분열된 자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서 떠나보낸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내 분열된 자아들, 내 속에 많은 나들. 여러분들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내 속에 내가 많은 나들이 있는데 그 나들을 떠나보냄으로써 갈등을 극복하는데 참 제일 중요한 거죠. 갈등을 극복했다. 내 속에 갈등을 유발하는 많은 자아들을 결국 빠이빠이 해버림으로써 내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묵묵히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시라는 게 너무도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해설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보기 안에 이 시의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보기를 철저하게 참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해석 들어가 볼게요. 자,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황혼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됩니까? 당연히 무슨 배경? 그렇죠.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낮에서 밤으로 옮겨가는, 이행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밤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밤을 향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동주 씨를 만나게 된다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은 웬만하면은 부정적인 현실,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거나 또는 자아 성찰을 유발하는 그런 현실로 해석을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참외록이라든지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들도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어떤 어두운 현실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대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 너무 편견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만 알아두고 시를 해석할 때는 그때 앞뒤 내용과 논리적인 해석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자,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 자, 여러분들이 이 시를 처음 봤더라도 딱 꽂혀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시들은이죠. 시들은이 왜 중요해요?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매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시들었다는 건 당연히 뭐예요? 부정적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하루 종일 시들게 만든, 내 귀를 시들게 만든 하루는 부정적 현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들은 귀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의미하는 것이 어떤 나를 시들게 만드는 부정적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가 옮겨지는, 땅거미라는 거는 그 땅에 깔리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죠. 땅거미가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뭔가 되게 특이하죠. 생각해봐요. 땅거미가 스멀스멀 어둠이 깔리고 있어요, 바닥에. 근데 그게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거미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펴지는 어둠이고, 당연히 무슨 심상입니까? 이거는 시각적 심상인데 그것을 소리라고 표현하면서 뭘로 표현했어요? 자, 청각으로 표현했죠. 이 소리는 들리진 않는 건데 들리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 곰감각적 심상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해요? 감각의 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예요? 땅거미가 움직이는 시각적인 모습을 발자국 소리라고 하는 시각의 청각화라고 하는 표현 기법으로 형상화했음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단골 그 멘트? 단골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총명했던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걸 생각해봐요. 총명했다는 뜻일까요? 총명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서리법으로 나는 총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어떤 시대적 현실 같은 것들 있죠. 자, 어떤 어두운 암담한 어떤 시대적 현실 같은 것들을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또는 그것들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어떤 무지에 대해서 나는 총명했던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자기 자신의 무지에 대한 어떤 성찰과 설창? 성찰과 그다음에 뭐예요? 반성과 그다음에 부끄러움 같은 것들. 여러분들 윤동주는 맨날 프로 부끄럽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윤동주는 맨날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과연 총명했던가? 나는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아왔던가? 나는 그런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던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뒤늦게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뒤늦은 깨달음이죠. 자, 뒤늦은 깨달음을 얻었고, 자, 이건 뭐예요? 그런 어떤 자아 성찰의 결과가 되겠죠. 자아 성찰의 결과, 뒤늦게 이런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 여기 밑줄 쫙 그어주세요.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 자, 여기서 수많은 나, 이걸 문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분열된 자아죠. 분신들이죠. 내 마음속에서는 괴로워하던 수많은 내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떠나보냈다고 돼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나를 괴롭히던, 내가 증오하고 싫어하던, 나를 괴롭히고 갈등을 유발하던 수많은 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괴로워하던 건 왜 괴로워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어떤 뭐 시대적 현실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방식, 그다음에 자기의 양심,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성찰, 부끄러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나를 하나씩 둘씩 재고장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자, 여러분들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에서 등치 관계가 나오면 그걸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흰 그림자가 앞에 나온 시어 중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흰 그림자, 소리 없이 사라진 흰 그림자가 앞에 나왔던 시어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수많은 나죠. 이거랑 똑같은 시어인 거예요.
수많은 내 마음속에 수많은 나들을 고향으로 이제 떠나보내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골목골목길에 사라지는 흰 그림자들이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흰 그림자가 뭐예요? 떠나보낸 내가 사라지는 광경인 겁니다. 알겠죠? 자, 거리 모퉁이 어둠 속. 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색채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흰 그림자. 자, 그럼 여기 뭐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색채 뭡니까 이게? 색채의 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색채의 대비. 자, 그래서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색채감과, 그 다음에 흰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뭔가 이 순수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색채감을 이제 대비시키면서 지금 시각적으로 형상을 훌륭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를 괴롭히게 만들던 괴롭히고 있었던 수많은 자기의 어떤 나들, 그 그림자들을 돌려보내는 부분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보통 해석할 때 자아를 또는 자기를 정화하는 행위, 자기를 정리하는, 내 번민과 괴로움들을, 그 다음에 내 속에 갇혀있던 많은 나들, 수많은 걱정들을 이제 정리하고 정화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나들을, 흰 그림자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자, 사랑하던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사랑하던. 자, 이거는 굉장히 웃긴 감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분명히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죠. 이 수많은 내가 내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괴로워하면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던 나의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감정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그런 어떤 내 수많은 내 분신들과 자아들은 비록 나를 괴롭게 하긴 했지만 그것들 역시 나의 분신이자 나의 일부였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사랑했던 거예요. 이 감정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올려놓은 강의 중에서 자화상 강의도 있으니까 혹시 연계시 공부하고 싶으면 자화상이라는 강의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자화상이라는 강의 그 시에 보면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러다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사나이가 그리워져. 그래서 다시 갔더니 미워졌는데 또 가니까 그리워져. 그 사나이에 대한 감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갈등하고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사랑했다는 이중 감정이야말로 내 가슴 속에 번민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그런 어떤 시인의 면모를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사랑했던 그림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게 바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애정인 대상인 동시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중적인 대상이 바로 내 안에 흰 그림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결국 이제 내 모든 것을 돌려보냈대요. 그런 다음에 허전히, 자 여러분들, 허전이라고 하는 거 보통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사랑한 사람을 이별했거나 할 때 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잘 봐봐요. 돌려보낸 뒤 허전했다는 얘기는 이 어느 정도의 약간 미련, 그러니까 사랑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어떤 괴로운 감정들은 돌려보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밀려드는 약간의 허무함과 미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서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적 배경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황혼이라고 하는 배경은 뭡니까? 그 낮에서 밤으로 이제 이행되는 그런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인 자신의 내적인 변화, 그런 거랑도 연관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오면,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번민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는 건 뭡니까? 의지죠. 자, 뜻자, 이게 뭡니까? 의지적 어조죠. 뭐뭐 하자. 의지적 어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념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유형이라고 하는데, 청유형, 뭐뭐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인데, 그것을 뜻자,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뭐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적 어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념이 깊은, 의젓한, 다 플러스죠. 양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양이라고 하는 소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보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어떻게 추가적으로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양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약간 기독교적 또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약간 종교적 소재인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혹시 속죄양이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제물로 바쳐지던, 종교의식에서 제물로 바쳐지던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이라는 건 보통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해석 내에서 약간 희생적인,
또 희생적인 그런 어떤 소재를 드러낼 때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치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뭐예요? 묵묵히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포기나 뜯자. 뭡니까? 묵묵히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은 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희생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그 어떤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다짐과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시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황혼이라고 하는 어떤 이행적인 시간, 부정적인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그런 그 발자국 소리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어떤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성의 끝에 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내 가슴 속에서 나를 갈등하고 괴롭게 하던 수많은 나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해서 돌려보내고 있고, 그 돌려보내던 내 자아들이 지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비록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사랑하던 많은 나의 모습들이었어요. 자, 그것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내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뭔가 그냥 시름 없이 내가 그 가고자 하는 내 자신의 삶과 그다음에 내 어떤 양심과 다짐과 순수한 삶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언급은 뭐 일부러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일제강점기나 또는 그런 어떤 지사로서의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이 취해야 되는 태도,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대적으로도 이 작품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번시는 굉장히 쉬운 시였어요. 되게 쉬운 시고 되게 재밌는 발상이 드러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나에 대한 보기 읽고 갈게요. 연어의 나이테는 연어와 나무 사이 유사성. 여러분들, 연어랑 나무는 너무 이상하죠. 연어랑 나무를 연관시킬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유사성을 발견한 거예요, 시인이. 이게 이 시의 굉장히 독창적인 개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낯선 대상과 낯익은 대상을 연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의 낯선 대상이라고 하는 건 연어고요, 그다음에 낯익은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의 나이테예요. 근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켰냐면은, 이 시 여러분들 읽어봤으니까 알다시피 나무의 속에는 나이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연어초밥에서 이렇게 연어 이렇게 떠는 거 보면은 이렇게 초밥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연어 이렇게 약간 기름처럼 하얀 줄이가 있잖아요. 그걸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이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어도 나무도 나이테가 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발상,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 연결되는 양상,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 시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주문이 이 학습활동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놓은 연어의 살, 제가 저녁에 먹은 연어초밥이 떠오릅니다. 연어의 살 속에는 나이테 무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무엇과 무엇을 떠올린 거예요? 연어를 보고 나이테를 떠올린 그런 어떤 유사성을 중심으로 두 대상을 연결하는 그런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연하디 연한 연어의 살결. 연어는 부드럽죠. 제가 연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연어는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단단한 한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라, 저는 여러분들 이 구절 읽고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외윤의 강이라고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외윤의 강,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그 속에 강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 연어도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연어도 어떤 단단한 한 시절이 있었다. 연어에게도 어떤 단단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단단한 한 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 단단한 시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로 솟구치던 나무를, 자, 여기서 나무의 속성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연어보다는. 자, 나무는 어떤 속성이 있었냐면은 중력을 거부하고 위로 자라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상징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 나무의 뭐예요? 강인함. 중력이 위에서 누르지만 나무는 꿋꿋하고 강인하게 그것을 버텨내며 위로 자라는 존재이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어떤 나무의 저항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항성.
중력이라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중력은 어떤 나를 억압하는 어떤 시련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맞서서 위로 자라는 어떤 나무의 저항적인 정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나무를 눈바람이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그럼 이 눈바람은 중력하고 비슷한 소재죠. 억압과 시련, 어떤 시대적인 현실 같은 것들, 그것이 나무를 좌절시키려 할 때마다 꿋꿋이 참고 버티면서, 강인하게 버티면서 나무 안에 새겨넣은 굴렁쇠, 단단하죠. 쇠처럼 단단한 것이 바로 나무의 나이테이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듯이 뭡니까? 직유법으로 나무랑 연어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무의 나이테는 어떻게 형성됐다고 보는 겁니까? 이 시인은 나무의 나이테가 왜 어떻게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부정적 현실을 강인하고 저항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극복 속에서 나이테가 바로 자라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이테이듯이 마치 그렇듯이 연어도 살몬도 한사코 아래로만 흐르려는 물길. 자, 이거는 뭐랑 비슷한 겁니까? 중력하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등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중력하고 같은 시어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유비추리, 유사한추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아래로 흐르려는 물길을 거슬러서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 여러분들 그 강산의 노래 혹시 아십니까? 좀 오래된 노래나 모르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연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물길을 이제 날라갈 때가 되면은 물길을 역류해서 가죠. 물길을 역류해서, 이제 역류해서 폭포수를 뛰어넘는 그런 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연어의 성질이 뭐예요? 물길을 거스르는 강인함과 저항 정신을 그대로 나무처럼 닮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연어를 사나운 물살이, 자, 이 사나운 물살도 이 중력 굉장히 비슷한 그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살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마다 10번 20번 포기하지 않고 솟구쳐서 여린 살 속에 쓰라린 햇살이 나이테.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이테도 역시 연어가 극복하려고 했던 부정적인 현실과 억압과 어떤 쏟아져 내려오는 나를 억압하는 힘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인한 저항과 도전, 그것을 통해서 연어의 살 속에 나이테가 쌓였다라고 하는 시인의 참신한 발상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또 나무랑 비교하고 있어요. 나무의 나이테에서 순한 향기가 나듯이.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잘 봐요. 이 나이테는 뭐 때문에 얻은 거냐면은 부정적 현실을 저항하면서 얻은 어떤 흉터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뿜어냅니까? 순한 향기가 돋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순한 향기는 좋은 거죠. 그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뭡니까? 어떤 고통과 시련을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좀 고급진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승화라고 들어봤습니까? 승화 또는 초극이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겪은 어떤 고통과 시련들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이 그 나이테에서 나는 순한 향기라고 되어 있을 거고, 똑같은 게 뭡니까? 자, 연어의 살결에서 강물 냄새가 나는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연어가 그런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 왔기 때문에 연어의 살결에서는 연어의 강물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설마 비린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사실 연어가 비리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연어를 비려서 못 먹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죽은 어미 연어의 나이테를 먹은 새끼 연어가, 자, 어머니의 어떤 희생 정신도 드러내주면서 폭포수를 뛰어넘어 몇만 년을 두고 다시 그 강에 회귀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그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알라갈 때가 되면 강으로 돌아와서 죽죠. 그걸 이제 회귀라고 하고 회귀 본능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물리적으로? 새끼 연어가 몇만 년을 두고, 그러면은 새끼가 몇만 년 동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연어의 어떤 정신들, 연어의 그 나이테를 먹었다는 것은 그런 연어의 어떤 저항 정신과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몇만 년이라는 건 새끼 연어가 몇만 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전달되는, 그러니까 연어에서 연어로 가면서 어떤 시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어의 나이테라고 하는 시는 나무와 연어 둘 다 강인함과 저항 정신을 통해서 살 속에 나이테를 새기는 어떤 그런 어떤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시로 써놓은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석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자, 1번 봅시다. 표현상의 공통점인데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서 운율감, 이거 반복법이라고 하는데 두 개 다 뭐 여기 흰 그림자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동일하진 않고 나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는 거 보통 이제 서리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자, 총명했던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이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어렵지 않게 관찰력만 있으면, 눈만 뜨고 있으면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색채어는 우리 여기 나왔죠. 어둠과 흰에서 나왔지만 나에서는 딱히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명령형 허조. 명령형이라는 거는 뭐뭐 해라 이런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청유형 뜨더라가 아니라 뜨자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명령형은 아니고 나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자, 37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기 읽었기 때문에 바로 1, 2, 3, 4,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번 하루 종일 시들은 기, 제가 부정적 현실이라고 얘기했죠. 오래 괴로워하던, 이거 전부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갈등하던 지친 그런 화자의 모습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수많은 나들을 이제 돌려보낸다는 게 분열된 자아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내는 화자의 모습 당연히 맞는 거 되겠고요. 자, 흰 그림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자신의 분신을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긴 했지만 동시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측면이 드러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게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 이거는 뭐예요? 흰 그림자들이자 나죠. 나들, 내 안에 수많은 나들, 그런 것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 만약에 제가 이 문제 풀었다면요, 시 안 읽어도, 이 앞에 보기랑 시 아무것도 안 읽어도 1, 2, 3, 4, 5번만 보고도 저는 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잡아요. 허전함을 느끼려면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아니죠. 허전한 이유가 뭐겠어요? 떠나보냈기 때문에 허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 자체가 떠나보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공존의 X표를 세게 치면서 답을 4번으로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어떤 시대 현실과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양심과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양처럼 시름없이 뜨자라고 하는 게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 윤동주의 서시에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제 근육은, 자, 기억, 연어의 살과 제 근육, 나무의 근육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유사한 형태의 무늬, 나이테 무늬를 지녔다는 점에서 연결돼서 단단함이 있음을, 그렇죠. 나이테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강인함과 저항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테가 상징하는 바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 어디 있습니까? 니은,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 그 다음에 솟구치던 나무, 다 비슷한 거죠. 자신에게 가해지는 힘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강인함, 그렇죠. 강인함과 저항정신의 상징이 바로 나무가 중력을 거슬러 자라는 것, 연어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과 눈바람. 디귿이 어딨냐? 사나운 물살이네요. 사나운 물살과 그 다음에 뭐 눈바람. 사나운 물살과 눈바람은 전부 어떤 반복적인 시련, 그렇죠. 그래서 반복되는 시련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존재, 맞는 겁니다. 4번 순한 향기, 시련을 겪은 결과징이 된,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죠. 이 강물 냄새랑 순한 향기는 전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승화,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간직하는 존재. 아마 이 시를 쓴 시인도 현실의 힘듦, 현실의 아픔,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이런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음 마지막이네요. 몇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 한 시절은 뭐예요? 자, 한 시절. 나무처럼 한 시절.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 일단 저는 이것도 불만이에요. 이거 불만이야. 일단 이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이라는 의미가 뭐였냐면은 뭔가 자연에 맞서서 뭔가 자기의 어떤 강인함을 표출하는 그런 건데, 뭔가 이 순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결정적으로 이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가 나무처럼 생을 마감하는
일단 나무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생을 마감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어떤 몇만 년이라는 거는 연어의 그런 어떤 강인함과 정신 같은 것들이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오랜 시간성을 거쳐 이어지는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것에 주목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생을 마감한다? 이런 거는 에바세바 참치 꽁치 통조림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시 두 편에 대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녕.